강사로 모신 김병준 교수님은 워낙 직책이 많아서, 근데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잠깐 먹거나 가벼운 술을 한 잔해도 만날 때마다 제가 한 가지씩 뭘 배우고 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가르쳐서 이 시대에 제가 이야기다. 그리고 워낙 또 인품도 고매하고 또 경험도 많고 또 경륜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 국무총리로 3번을 추천했다가 한 번도 합격은 안 됐지만 근데 사실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김병준 회장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머리에 한 가지씩 지식이나 지혜를 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병준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 양정원 회장님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다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저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 회장님 믿으시고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일일이 제가 하고 나오고 이제 저 거명하면서 인사드리지 않고 인사를 생략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누가 요즘도 제가 저보고 총리 어쩌고, 저는 이제 응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좀 걸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지난번 이제 대선 시작하기 전에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공직을 더 이상 이제 공직에 대한 미래를 두지 않고, 정말 나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쪼개질 상황이 몰라도 제가 공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그 선대위를 상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제가 이제 바로 공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저보고 이제 공직 안 하더라도 봉사직이나 명예직이라도 좀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랑의 열매 회장이라는 걸 맡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구나.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전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유라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제가 참고로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 정부라고 아니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 대통령이 국회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인구가 지금 우리가 인구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우리 고향이 지금 소멸돼가고 있는데, 지역 소멸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통화량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우리 지금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게다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문제, PF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이렇게 과막해진 상태고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숱한 문제들, 뭐 탄소 중립의 문제다, 그 다음에 뭐 외교 안보 문제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지금 그냥 그런 걸 드러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정말 국가가 지금 당장에 심각한 문제가 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과거의 농경시대 때나 초기 산업시대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하고 비교를 하면요, 그 문제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뭔가? 우선 수에 있어서 대량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과 국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금리 문제, 그 다음에 무슨 탄소 중립의 문제, 다 지금 이거 시간을 갖다가 두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량성. 옛날 농경 시대를 생각하면 1년에 상승되는 말하자면 1년에 일어나는 그 국가가 다루는 문제가 10개였다면 지금 국가가 다루는 문제가 하루에 100개, 1000개, 10,000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도 초기 미국 의회에 1년에 국회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1년에 100개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책 문제의 숫자가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자유당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표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책 문제가 많아지니까 숫자를 감당하느라고 상임위원회로 소위원회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수에 있어서 대량성, 문제에 있어서 다양성, 문제 성격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 옛날에는 단순했죠. 농경사회 때 농사하고 물대 다른 나라하고 싸움하고 이게 다입니다. 채권 관계 정리했죠. 지금은 아니죠. 해저 개발, 무슨 우주 개발부터 시작, 탄소중 나가 수많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쳐가지고요. 이거 풀면은 저게 터지고 저거 풀면 이게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환경규제를 강화해버리면 당장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죠.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고 물려있다고 하다 못해 학교에서 과목 하나를 넣고 빼고 하는데도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사가 구조조정이 돼야지 교과목을 바꿀 거 아닙니까? 저거 분명히 가르쳐야 될 과목인데도 그거 못 가르쳐.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전부 물고 물려서 아주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제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시간 끌면은 더 골마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자, 그래서 수에 있어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게 오늘날의 국가가 다루는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게 뭔가 사람마다 자기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 하면 자기하고 이해관계 걸리면 반대하고 데모하고 밖에 나가서 세력 형성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거 욕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참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엄청난 하드파워를 행사하고 권위주의 체제 그럴 때는 댓글도 누르고 가서 법으로도 누르고 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져버렸어요. 시장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굳이 이야기 듣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이야기. 그 힘 속에 누구도 빨려들어가고 정치 권력도 빨려들어가고 행정 권력도 빨려들어가고 다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작동하겠습니까? 국가가 작동하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 모시면서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제 느끼는 겁니다.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자 앞에 해야 될 과제가 지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요즘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위한 연금 계획도 해야 되고 교육 계획도 해야 되고 자본시장 계획도 해야 되고 산업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당선돼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태산 같은 과제가 있는데 그 앞에 삽장 하나 딱 들고 홈이 하나 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이 태산을 갖다가 지금 허물고 길을 내고 그걸 갖다가 허물고 지나가야 되는데 삽장 하나 들고 있는 기분. 그리고 그 들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그냥 내 땅이 아니라 늪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쑥쑥 빠져들어가는데 그 위에 삽장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력감이라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과제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탄소 중립의 문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수 균형 발전 큰 과제들을 생각하면 교육계획 어떻게 생각할수록 내 몸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지금 그 이야기 잘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하려면 우선 법이 통과돼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치국가니까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무원 책상에서 출발한 법률안이 그것이 행정부 안에서 한 바퀴 돌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행정부 안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 보내서 국회에서 입법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2006년에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법 하나 통과시키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35개월입니다. 35개월이 걸립니다. 인수위 때 시작한 법이 내임덕에 들어갈 때나 그 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심각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못해볼게요. 정말 대통령 못해볼게요. 심지어 어떤가 하면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다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그날부터 야당이 치고 나오고 언론이 치고 나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A안과 B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A안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밖에 B를 수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반대하고 야당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때 협상하는 내용은 게 A안을 거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 우동기 위원장 안 오셨는데 우동기 위원장 맡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예요.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분권하자고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방 분권위원회가 있었고 지역 균형 발전위원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싹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위원들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옛날 같으면 뭐 경호실장이 가가지고 뭐 끄집어 내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두 위원회를 갖다가 없애고 새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리는가? 그거 하는데 1년 반 걸립니다. 그거 하는데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이러니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행정부안에 관료들을 일을 열심히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진 숱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관료 사회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거든요. 관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자기 목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관료들은 점점 더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가? 과거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위에서 장관이 지시를 하거나 뭘 하면은 그 지시 따라가지고 뭘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오히려 특혜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 들었으면은 앞에 정권에 충성했다 해서 제일 먼저 날라가니까 앞에 설쳤었어요. 안 하죠. 대통령이 피한다. 그리고 관료를 묶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과 지침, 규정, 훈련, 규칙, 수많은 것들이 이게 뭔가 하면 관료들의 몸을 갖다 칭칭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뢰밭입니다. 발목은 터집니다. 법 하나, 영 하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온갖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갖다 자기한테 보신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점점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안 움직입니다.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뢰밭에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자기만 안 움직이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지뢰밭으로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하직원이 하겠다 해도 말려야 돼요. 상관이 하겠다 해도 아이고 국장님 그거 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안 움직이거든요. 장관이 지시하면 어떡합니까? 용역 줍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하고 뭐 하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용역이 얼마나 6개월, 1년짜리. 그리고는 어디 가는가 하면 자기는 다른 부서로 수익 인사이동 가고 그럼 시작은 지금 또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요. 삼성전자에 사장하다가 정통부 장관했던 진대재 장관한테 제가 물었어요. 삼성에 있다가 관료사에 오니까 뭐가 다르느냐 물었더니 거침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가? 삼성전은 10가지를 하면은 9가지를 갖다가 대충 9가지 뭐 좀 실패를 해도 하나 좀 잘난 거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거 가지고 상무도 되고 정도 되고 사장도 되고 관료사에 와보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대박을 터뜨려 잘 했는데 하나 미스를 해버리니까 그걸로 목이 나가요. 이런 인센티브, 여기 인센티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관료가 우리가 관료도 사람인데 관료가 능동적으로 자기 수고 싶은 능동적으로 움직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요,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묻고 하는데 책임 묻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서장관이 날아갔는데 뭐 때문에 날아갔는지 다 기억하시죠? 치킨 먹다가 날아갔습니다. 치킨이 아니라 라면 먹다가 날아갔습니다. 라면을 갖다가 의자 좋은 데 앉아서 먹었다고 이제 황제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양반을 만나면요 이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제가 황제 라면 낙인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관이 왜 거기서 라면을 먹었는지 누가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천막에 라면을 먹고 컵라면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다른 공무원들이 먹고 있으니 장관이 보니까 막 숨기고 이러니까 그 양반들 그거 좀 먹으라고 자기가 그 라면을 들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먹었으면 되는데 밖으로 나왔다고. 그리고 그 양반이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는 공무원 35년 40년 가까이 해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직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라면 먹었어? 그냥 낙엽을 선배 라면에는 이걸 찍어서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수없이 있습니다. 공직사.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움직여야 돼. 이게 오히려 오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들어보고 그럼 하나는 뭐냐? 자, 그래서 여기 완전히 공직사회가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관료사회에 봤더니 삼성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더라고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일 인텔하고 어떻게 싸우고 IBM하고 어떻게 경쟁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흥메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하더라고.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미래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관료사회에 오니까 매일 하는 것이 과거 이야기 하느라고 미래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그 과거 생각한다는 게 뭐냐? 국정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국무총리실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워킹데이 250일이면 250일 중에서 반 그 이상은 뭐 하는가고 과거 자료 정리하고 그거 데이터 만들고 그거 하는 데 시간을 다 버렸다. 그러니 무슨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고 생각했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렇게 넘는 거고 자기가 치고 나오겠냐. 그래서 이 관료사회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나? 없습니다. 대통령은 못하고요. 그래서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대체로 뭐 했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관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우리 홍석천 의원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도 전화했습니다. 국회는 어떠냐? 국회는 다 합니다. 국회가 능동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잘 뽑으면은 그 국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데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를 국회 다 보내도요. 국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국회의원들은요, 대한민국이 친선거대거든요. 툭 하면 사람 욕을 하고 사람 짜고 새로 인재를 영입합니다. 막까지 선거 때 되면 젊은 인재다 보다가 영입해요. 소위 말하는 분식을 하는 겁니다. 젊은 인재 영입했다고 나가지고 막 이게 일종의 분식이죠. 4년 지나고 그 사람들 막 잘라내 꼬리를 동합에 꼬리 잡듯이 막 잘라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지어가지고 그냥 쓰레기 통해가지고 버리듯이 버린다. 근데 그게 사람 문제가 사람 문제 물론 있죠. 엉터리 진짜 제가 보고 막 엉터리 너무 많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아까 회장님도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국회는 기본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 이해관계와 우리 시민의 이해관계와 신념을 대변하는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가 없고 대립이 없을 수가 있고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심사숙고하고 의사결정을 국회가 전부 손들고 가가지고 한국에 손들고 전부 가가지고 쭉쭉쭉 통과시키는 국회가 아니죠. 민주화된 국회는 국회일수록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지금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이 정책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엘빈 토플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아니에요. 국회는 이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됐다. 더 이상 말하자면 현대 사회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런 국가에 저렇게 의사결정의 구조가 느릴 수밖에 없는 저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나라는 그 국회가 비교적 괜찮은 나라가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 주로 보면 국회 권력이 분산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요. 미국 같으면 국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회가 있습니다. 주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도의회, 시의회에 권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선거만 했죠.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역법이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은 주 단위에서 각 주가 검역법을 통과시켰거든요. 한 주가 통과시키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주도 통과시키고 저 주도 통과시키고 미국 전체의 검역법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솔직히 말해서 시골 면장이 결정해야 될 권한까지 가지고 왔어요. 소화도 못하면서 그 권한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게 또 국회가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독일에 하르츠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잘 작동해가지고 노동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이 지금도 고전을 하지만 한동안 노동계획을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 노동계획이 굉장히 모범적인 계획인데 그 노동계획을 누가 하느냐? 국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요. 사실 노동 문제는 노가 사가 합의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의 대표와 사의 대표가 와가지고 정부가 거기서 사회를 보면서 노사정위원회가 거기서 결정을 하니까 1년 내내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국회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저게 혹시 과정이 잘못됐느냐를 무슨 일종의 히어링 통해가지고 공청회 통해가지고 아니면 자기들 거기 상임위 통해가지고 확인하고서 별 이상이 없이 그것이 진행됐다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회는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만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죽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합의 안 하면 국회가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노총 같은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경선전 방법이 뭐 때문에 예선을 갖다 보니 예선전에 우리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권한을 확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화 안 되는 산더미 같은 과제를 앞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드렸죠. 이 국가가 국회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관료체제가 됐든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작동할 수 없는 지금 상태인데 모든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꾸면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대통령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신문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되었는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당연히 쉽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건 진짜 내가 뭐 했지 하는 그 회의가 될 정도로 쉽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해야죠.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뭘 성공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계획을 진짜 넣어가지고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제가 교육 문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다음 대통령 또 실패합니다.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부 십자가를 지듯이 지고는 모조리 전부 감옥 가거나 귀양 가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람 같은 치료를 못 받거나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치 그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죄 없느냐, 나는 여당 안에 야당이었다 이러면서 쫓아나가고 이런다. 이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요.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 일을 그냥 해도 좋다, 허가하는 권한, 승인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 되겠습니까? 나라 안 되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교육 문제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을 좀 바꾸자고 제가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어떤 덕목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며 어떤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지를 교육부 관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교육학자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빌 게이츠도 모릅니다. 지금 사회변화가 이런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그런데 그걸 10년 뒤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덕목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교육부 관료가 왜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행사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권한을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학교인데 제가 학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교육학 사이, 교육학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이제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독일에서 출발한 발도르프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슈타인이라는 교육학자가 창안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세계 교육부 장관회에서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두 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KBS하고 EBS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교육은 무릇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교육이다라고 소개한 그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독일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사를 키우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어 있나 지금? 대안학교. 왜? 교육부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산수, 사회, 자연 나눠서 국어는 몇 시간 가르치고 산수는 몇 시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거부합니다. 이 학교는 소위 통합교육이죠. 3학년, 4학년 아이들 같은 거 어떤 걸 과제로 주어지는가 하면 집짓기. 반나이 20명이 한 학기 동안 오두막을 갈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집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벼농사. 그러면 집짓기 벼농사를 하면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재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시를 쓰고 뭐 하면서 국어, 영어, 산수, 사회, 자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서 노는 거예요. 노는 동안에 의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교육인데 이 교육이 한국에 돌아가고 있고 학생들은 행복해하고 학부모는 만족해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때 누가 보낼 수 있느냐? 대안학교가 되니까 학교 시설과 교사 월급과 그 다음에 필요한 토지와 이걸 누가 전부 사야 되는가? 학부모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고 있습니다. 조합비를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고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고 일반 서민은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아니게 뭐가 되면 귀족학교가 됩니다.
전부 의사, 변호사들 아니면 할아버지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학교에 대한민국의 서민은 자기 자신을 보낼 수가 없냐고.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이 교육관이에요. 교육부가 뭐 도대체 왜 교육부하고 세계 교육자관에서 2번이나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한 그 교육을 못 다니게 왜 막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교육부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 번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그 코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전산 코딩 우리가 IT 국가고 앞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하고 코딩이 거의 30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초중등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도 코딩을 몇 시간 가르치냐고 물어보고 학교 현장에 물었더니 코딩 교육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가면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중국에 반도 안 되는 코딩 교육 시간.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 시간이 이렇게 중국에 반도 안 되는? 대한민국 같은 이 지금 IT 선진국이 있어요. 답이 모르겠습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교조 교촉을 특히 정교조 기존 교사의 과목을 줄여야지만 코딩 교육 시간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기존 교사가 만회를 하니까 교육부가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칠 교육도 제대로 못하시고 특정 이해관계 시대에 국가 권력이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권한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 자격을 못하고 교육대학 가고 사범대학 쪽에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교사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정상이 아닌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학 가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안 나오면 선생님 못 되면요.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도 한국의 중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MIT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 여기서 과학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과학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고등학교를 빼면 이게 도대체 국가가 하는 짓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국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승인하고 가가지고 허가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속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아닙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옛날 우리 진짜 농경시대 쌀하고 똑같습니다. 철기시대의 철하고 똑같고 그야말로 우리 시대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사상인데 지금 국가 간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중국은 60조를 갖다가 반도체에다 투자하고 있고 미국은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투자를 갖다가 우리도 보조금 준다고 이제 시작하는데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하다못해 그 나라 성인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빨리빨리 좁혀주면 됩니다. 이 관료들이 쥐고 앉아가지고 국가 권력이 쥐고 앉아가지고는 대만하고 중국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데 2년 3년이면 다 공장까지 다 하시는데 한국은 몇 년 걸려요? 대만 미는 3년인데 한국은 7년이 걸려요. 이 국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거를 쥐고 권력을 쥐고 앉아가지고 지금 정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전부 각기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대한민국 진보 세력에 제가 당의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을 한없이 키워가지고 온갖 가지고 국가가 지금 국가 권력이 너무 커서 문제인데 그 국가 권력을 더 키우고 그 국가 권력을 통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문재인 정부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가주의 정부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국가주의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가 아니다. 저는
대답이 없으면 저 혼자 그냥 하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딱 3일 지나니까 우리는 국가주의 정부 아니다 하고 반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싸움을 한 겁니다. 크게 프레임 싸움을 한 겁니다.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먹고서 당신들은 국가주의 그리고 보수는 자유주의. 여기서 벌써 당신들하고 우리 달라. 그래서 당신의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야 돼? 결국 자유주의의 기치를 들고 우리는 가야 돼. 저쪽은 국가주의. 얼마나 국가주의인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뭐까지 규제하려고 했느냐. 국가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졸로 봅니다. 국민을 어떤 거를 하면 국가 권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자유를 할 능력이 없어.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가 권력으로서 너들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등록시키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지시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뭘 한가 하면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먹방 방송을 왜 규제하느냐고 물었더니 먹방 방송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러면 살찌는지도 모르고 막 먹어가지고 의료비 지출 갖다가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먹방 방송을 규제해.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먹방 방송 보면 자기가 살찌는지 안 찌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먹는 정말 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했어. 소주 광고 뭐 하는가? 젊은 여성이 광고하면 안 되겠다. 젊은 여성이 소주 이렇게 먹고 막 흔들고 광고하니까 그거 보고 막 마시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근데 윤 대통령이 칭찬이 아니라 윤 대통령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한 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불량식품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나? 이야기했다가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불량식품 규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네들 같은 줄 알고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불량식품 보고 애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니까 심지어 보수 집단까지도 맞아. 윤석열 이 흉편인데 이거 왜 불량식품 규제를 더 강화해야지 불량식품 규제를 왜 풀어? 왜 완화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마인드는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말 귀하고 자율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학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막 팔아. 근데 정부가 정부 규제가 완화가 됐어. 그러면 아이들이 먹고 배탈이 나고 아파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학부모가 나서고 선생님이 나서죠. 선생님이 나서고 학부모가 나서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고 나중에 누가 나서는가 하면 문방구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규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그 규제는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도 10배, 1000배가 강한 규제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국민의 그런 자율적인 역량이나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는 국민을 졸로 보니까 가가지고 너들을 교육시키고 등록시키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나는 규제해야 되겠어. 이렇게 바르다. 철학.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국가가 너무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국가주의를 잘 몰라요. 국가가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국가 권력이 강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체제에 넘어오면서 독재국가 넘어오면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야 이만하면 이거보다 더한 자유 누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부분이나 어디서 보면 곳곳에서 국가주의의 그 잔상들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가 권력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통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얼마나 가가지고 이 무능한 정당이 돼가지고 일을 잘못하는지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기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좀 뛰고 M&A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보다 몇 배 강한 그런 벌칙이 있거든요.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요,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웃깁니다. 어떻게 웃기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경영인의 책임을 묻는데 한국은요, 한국의 배임죄는 누구도 걸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람들이 있어요.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하나? 검찰이 판단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임은 들어가서 걸면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부 뭔가고 검사 몇 사람 사귀어놔야 돼. 검사 사이 안 되면 조카 사이 나서 검사 봐야 돼. 아니면 검사 잡아서 스폰서 검사 해가지고 해야 돼. 검찰이 가가지고 자기들은 저런 엉터리 권력을 갖다 행사한단 말이야. 그 위에 정치 권력이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검찰의 권력을 갖고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면 정말 죄된 걸 죄로 만들면은 검찰 권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맨날 검찰 개혁은 누가 들고 나오는가 하면 야당이 들고 나와요. 그 검찰 개혁의 방안은 뭔가 하면 국가주의적 검찰 개혁 방안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검찰 권력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검찰 권력을 더 감독한다고 거기에 다시 공수처 만들고 뭐 만들고 계속 국가 권력 위에 또 다른 국가 기재를 또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게 국가주의적 접근입니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어떠냐? 검찰의 권력을 합리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배임죄 중에서 위헌적 조항을 없앤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굉장히 독일이나 일본처럼 엄격하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우리 말고 가장 엄격한 데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제발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이 M&A 마음대로 M&A 지금보다 훨씬 잘 M&A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 합병이나 이런 걸 추진했다가 나중에 절차 하는데 나중에 회사가 잘못됐어.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하면 노조가 고발하고 들고 일어나면 냅다 들어가가지고 너 왜 이거 10억 주고 살 수 있는 회사를 갖다 왜 12억 주고 샀어? 배임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걸려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합리화시켜요. 그런 죄 안 내는 거는 다른 나라가 죄가 안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 경영을 했으면 그 기업 경영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되느냐? 주주와 채권자와 투자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되는 거지. 왜 검찰하고 경찰에 가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어느 시대 때 법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법이고 일본이 가가지고 자기들 이런 대동아 전쟁할 그때 법입니다. 그걸 지금 아직도 지고 우리는 그 법을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여당이 뭐 내줘야 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없애주는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이게 정말 답답한 무능하고 답답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가주의적 생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누구 뽑지? 누가 되면 좀 나을까? 안 나아집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용지식이라고. 무용지식이라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하나도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지식과 쓸모없는 시간에 쓸모없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쓸모없는 지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쪽으로 갔는데 아직도 나는 이쪽에 있으면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대로 만약 공부를 하셨으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한문 뭐 탁깨치고 그 다음에 뭐 다 하신 그런 분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마시고 근데 왜 초등학교 졸업하고 말할까?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머릿속에 무용지식이 있어요. 다른 학교 오래 말해요. 지금도요 수많은 학부모가 의과대학 보낸다고 애를 갖다가 그냥 닥달을 하고 판검사 받는다고 닥달을 하는데 의사나 판검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직업이 될까요? 난 무용지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런 무용지식이 들어있는데 대통령 잘 뽑으면 된다.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사람 잘 뽑으면 된다. 사람 잘 뽑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국가 권력을 줄여줘야 된다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분권하면 안 된다. 지방자치는 망국이다. 지방자치 해봤어야지 우리 지방자치가. 제가 지방자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하질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다가 지방의회나 시군의회에 준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조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중앙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 디자인을 해서 엉터리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을 전부 말하면 자기 보좌관, 비서관 내지는 당에 그냥 신분하는 사람들 그거 전부 공천 줘놓고 지역에 사무실 운영하게 하고 이 짓 하느라고 중앙정치에 쓰는 우리 지방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한 적 없거든. 그래 놓고서는 지방자치 망국론이나 뭐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보수고 진보 간에 담론이 안 나옵니다. 담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담론이 나와야 돼요. 담론이 얼마나 없는지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담론 없는 엉터리 담론. 진보입니다. 어떤 담론이에요? 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진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은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싸운다고. 근데 힘없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더 힘없고 어려워집니까? 경제가 성장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성장을 멈췄을 때입니까?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없고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멈췄을 때 더 힘없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보다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요. 세상이 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없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보가 가져야 될 담론은 뭡니까? 성장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겠느냐는 성장의 담론을 진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장이 없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보에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미국 진보는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폴로 교수도 있고 케인즈도 있고 그런 이용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보를 가지고 이끌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진보는요. 진짜 진보가 필요한 성장 담론인데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입니다. 사이비 진보고 엉터리 진보고 가짜 진보입니다. 진보 장사만 했지 진보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그냥 그 권력 추구 집단이지 절대로 진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엉터리 담론, 엉터리 진보 담론 없다고 막 우리 같은 사람이 욕을 하니까 자기인데 드디어 하나 가지고 와서 있대. 뭐냐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2011년, 12년에요. 이미 ILO 국제노동기구가 소위 말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디의 모델에 맞게? 유럽 모델에 맞게. 유럽은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맞춘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적재산권을 훔칩니다. 그거 가져가지고 유럽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데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성장 담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성장 담론 없어. 그러면 보수는 어떠냐? 보수는 너는 보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자유와 평등하면 저쪽에 국가주의자들은 평등, 자유주의자, 보수는 진보는 평등 쪽으로 많이 기울였지만 보수는 자유 쪽으로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우리 사회에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사회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이름 말이야.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들 이것저것 뺏어가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테두리를 쳐가지고 못 들게 하고 없는 사람 점점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뭘 하는가? 사회주의 혁명하고 공산주의 혁명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보수는 무슨 담론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분배 정의를 포함해서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또 이 사회의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가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보면 이건 분명히 옳지 못한데도 똑같이 가가지고 엉터리 진보처럼 엉터리 짓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단 제대로 된 담론이 없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도 없는 그런 진보 보수가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진보 보수, 특히 정치 세력 안에 진보 보수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단이 이야기를 좀 줄여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가서 조선시대 때 조선이 왜 임진난 후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 조선 중기부터 강쟁이 나타나고 어렵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조선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됐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강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조선족 후기에 와서 세도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강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도 정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 같은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조선의 강쟁은 왜 나타났고 세도 정치는 왜 나타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그 원천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왕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왕정에 있습니다. 왜 왕정에 있는가? 조선조 초기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 어떤 사람이 그 신료가 되든 간에 일반적인 지식의 소유를 가지고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뒤에 성공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책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금 넣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됐냐? 세금 넣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너 농토 한 마디에 얼마 내? 하면 됐는데 이게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얼마를 팔았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한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회계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때부터 정책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중기 들면서 정책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왕이, 왜냐하면 왕정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결정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상자도 왕이 되고 정신병자도 왕이 돼요.
많이 한번 아프면은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년, 15년을 그냥 그 다음에 신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신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신료되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신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하고 그런 거 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지식의 소비자가 어떻게 전문적인 정책 문제를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 하는가? 그때부터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패를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그게 당대입니다. 동인, 승인, 남인, 북인, 소론. 당정이 왜 생기는가? 집안도요. 제대로 돌아가고 잘 돼가는 집안에는 형제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집안이 자꾸 어려워지고 뭔가 꼬이면 형제간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당정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고요. 당정이 생기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해골을 찾아요.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걸 대대로 올리고 저놈들 아예 죽여야 되겠어요. 이 시간을 줬죠. 그러다가 나라가 일본의 초한방 못 사고 나라를 뺏기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국가주의를 갖다가 벗어나야 될 나라인데 아직도 국가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국회가 자기가 소화도 못하는 권력을 쥐고 있고 대통령도 처리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러면서 가지고 시장을 규제하고 어디를 규제하고 뛰어야 될 사람을 뛰지도 못하게 저 반도체를 갖다가 8년씩이나 걸려서 공간 짓도록 만들고 교육같이 하는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 개혁하는 데는 전부 여기저기서 다 막히니까 이거 니 때문에 그래. 그때는 뭐하는 싸움해가지고 어떡하지 저 친구가 못했고 저놈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표를 얻어서 걸려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뿐이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 여기에서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지금 지역 소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대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디올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약점 아닙니까? 약점 중쪽도 잘못이지만 약점을 가지고 무조건 가서 아픈 데를 갖다 찔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을 팔아먹고 2년을 팔아먹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미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한쪽은 또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국가적 의제는 다 도망가고 그 사이에 세월을 5년 가고 대통령 실패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국가주의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줄이는 대신에 어디에 그 권력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넘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국가는 언론이 뭘 하면 된다. 국가가 잘하는 사람들 외교, 안보, 안전, 환경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 국가가 하고요. 제발 시장이 잘하는 거 그거 지가 지도하겠다고 고난 지고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가가지고 산장과 나서가지고 전 업체들 줄 세우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지금 고향분 누군지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집에 가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정책실장 할 때인데요. 우리 의성김씨 가문에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부 관료로 계셨는데 당시에 산자부 차관으로 계셨어요. 저를 보자고 하더니 집에 가서 마누라가 뭐라고 그런다고 자기 이제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들은다는 거죠. 당신들 대한민국의 녹 먹는 관료 맞아? 그거 왜 그러냐는 거니? 그때 뭐를 추진했는가 하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2차 전지 벌써 그때 2차 전지 그 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것들 10개 산업을 뽑아가지고 이 산업을 어느 부처에 넘기느냐를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할 텐데 이 배분을 하는데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정통부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어디까지 나는가 하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장관들 쭉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산자부 장관하고 정통부 장관하고 대통령께서 수사부장 말 날서 당신 말 날서 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대통령 앞에서 삿대질을 했어. 그 정도로 부처가 심각한데, 이 부처가 장관이 돌아가는 하는가는 예를 들어서 홈 오토메이션에 관한 것을 산자부가 가져가는 정통부가, 정통부는 홈 오토메이션에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통신망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이다. 산자부는 홈 오토메이션 게이트웨이에 있던 냉장고, 결국은 냉장고고 세탁기고 다 이거니까 자기들 사업이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죠. 싸움보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업체들을 갖다 매일같이 줄 세우는 거예요. 산자부가 무슨 저 포럼 만들고 그 다음에 협회 만들고 막 만들면요, 정통부도 질세다 또 협회 만들고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정통부에 불려가고 내일은 산자부에 불려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제가 말한 그 양반이 집에 갔었는데 계속해서 야 정통부에 오늘 어떻게 움직이겠냐 보고받고 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가가지고 말이야 내일 누구 만나가지고 그럼 작사를 내고 6개월을 걸고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 진짜 대한민국의 농원도 공무원 맞아. 도대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한마디 안 하고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누구 줄 세우고 누구 끌어오고 가가지고 도와들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가지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시민사회 중에는요,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규제 다 만들어 갑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 규제 안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문열의 당신들의 이문열의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이문열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자유주의자 관점에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이다.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은 아마 많이들 보시고 영화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석대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석대라는 아이가 독재를 하고 반에서 탁 해가지고 이제 힘주고 있으니까 애들이 꼼짝 못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 선생님이 오시더니 석대를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석대만 매질을 한 게 아니고요. 반 아이들까지 다 매질합니다. 석대한테 꼼짝 못했던 너희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 있다고 매질 선생님. 그리고는 석대를 쫓아내고 나니까 석대가 독재하던 그 석대라는 아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반이 엉망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떠들고 쉬는 시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 막 교실이 엉망이 되죠. 그럼 그 엉망인 교실이 끝까지 엉망이냐? 아니죠. 2달, 3달이 지나니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야 이거 우리 공부는 언제 하지? 우리 중학교는 어떻게 가지?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 학교가 되겠어. 아이들 사이에서 뭐가 한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자율적 규제가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석대가 있을 때보다 더 조용한 교실이 되는데 그 질서는 누가 만든 질서냐? 바로 석대가 만든 독재가 만든 질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그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체들이 만들어낸 민주적 질서가 오히려 권위주의적 그 질서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면 저는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국가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졸라버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을 해간 열정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뭘 가지고 있느냐?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또 이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손잡아 줄 줄 아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이 나라 저 나라에 살아봤습니다만 우리 국민만큼 이렇게 말하자면 뛰어나고 위대한 국민이 없다. 이 위대한 국민을 우리가 믿고 이 위대한 국민에게 권한을 주고 이 위대한 국민이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 가도록 아까 선생님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한 2-3달 뒤니까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잡히지 않겠지. 국가 권력이 조금씩 해체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 그런 능력이 있다. 요즘 제가 이 사랑의 열매 하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연이 사랑의 열매예요. 1억 이상 기부자, 고액 기부자들, 소위 아너스트들이 회원이 3,500명. 3,500명인데, 제가 그때 한 번씩 가서 보면 놀라운 게, 그 중에 상당수가 익명입니다.
어제도 두 명이 절대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밖으로 밝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액 주기자 아너스 그런 가입하고 어제 두 분이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죠? 시인집회 35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갖다가 32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량식 규제 좀 완화하면 안 돼.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민사회,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가 규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뭐를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주체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위대한 기업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위대한 국민이니까 위대한 국민은 뛰게 해야죠. 저도 제가 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당의 모토가 뭔가 위대한 국민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제는 국가가 먼저 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뛸 수 있게 해서 그것이 새로운 우리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경쟁에 대한 경계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지금 우리 책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앞에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자유주의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라든가 어떤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 사회에 이 역사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가 성립되려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되고 스스로 가진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가가지고 약점 잡히고 붙들려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은 해가 저는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 찬성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에 우리 역사에 조선시대 때 왕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왕정 자체가 이미 다른 유럽 국가가 되면요 상공업이 발전하고 유통업이 발전하면서 그 왕정은 어떤 형태로든 다 무너졌습니다. 신의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왕정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 왕정이나 세습 정치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데가 어딘가 하면 이 동북아죠. 중국과 일본은 막부 세습 체제와 왕이나 똑같죠. 막부 세습 체제가 우리도 왕정이에요. 이 동북아 세 나라가 이 왕정을 고수하는 바람에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그나마 세습 체제를 가장 먼저 부수고 나간 것이 누군가 하면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 가지고 그 세습 체제를 부수고 완전히 혁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입헌군주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왕이 한 나라가 됐는데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이제 망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도 이 왕정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주목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렬입니다. 선조 때 사람인데 정렬이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왕이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세습하는 것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야말로 소위 대동주의
너나 나나 가졌다. 신분적인 질서이가 그 다음에 천하 공물론. 천하의 권력은 공물이지 누구 것도 아니다. 왕정은 부정하고 공화적 사상을 갖다 피해간다. 정렬이 한 공화적인 그런 발언은 영국의 크로멜로가 다 없습니다. 왕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렬임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렬임을 죽이는데 정렬임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렬임하고 요즘으로 치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밥먹은 친구까지 다 잡아줍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정계에서 1000명을 죽여도 지금 1000명을 죽였다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당시에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 동인들, 남인들을 1000명을 죽여. 그 죽인 당시의 특검, 위관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하면 특검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렬임은 나중에 도망을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는 못 찾았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기축목사. 기축목사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조리 전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상도 쪽 해가지고 남인들, 동인들 다 싸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흑인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갖다 이야기했던 정약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시에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왕정 자체를 비판한다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흑인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펴다가 왕정 자체를 부정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펴다가 흑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지 처사를 당했어요. 죽은 다음에 사제를 치죠. 그 집안 아버지가 동인의 수장이었는데 거기 전부 물을 다 담아먹었죠. 오늘날에도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주의적 체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국가주의 체제를 어떻게든지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체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국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그 다음에 안전, 환경,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국가 권력은 어떤 데 존재해야 되는가 진짜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 형식에서 가지고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카르텔 형식하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해줍니다. 재벌 규제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 세력들은 국가 권력이 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제력 집중, 소유구조, 그 다음에 공정거래 이런 거 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자는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제력 집중은 그거는 시민사회나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 가버넌스 구조, 기업이 이렇게 자기가 경영하든 저렇게 경영하든 그러다 뭐는 안 된다. 공정거래, 약자를 괴롭히고 남의 기술 갖다가 빼앗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협력업체들 마음대로 아주 착취하고 이런 걸 국가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한 일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너무 길게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게 맞는데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것을 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 뭘 해야 되는가? 진짜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자유가 더 신장돼서 이 위대한 국민, 세계에서 가장 성공을 하는 열정이 강한 국민, 혁신 역량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민, 그러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이 국민이 정말 우리 국가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정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을 해주신 김병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 한 15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정말 이런 강의는 우리 김병준 위원장이 강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진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좀 일어서서 기립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국무총리를 3명이나 추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고령분입니다. 그리고 저하고의 굳이 인연을 찾으려면 의성 김씨입니다. 제가 의성이 고향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득희 상임부회장도 의성 김씨인데 의성 김씨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뭐 김씨인데 안동 김씨도 많고 뭐 경주 김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단일 문중에서 학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문중이 의성 김씨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정말 뭐 늦게 오신 분 저기 뭐 TV 드라마에서 왕비 역할도 했거든요. 박정순 여사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죠. 이 나와서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 전에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재영 국회의원의 내자 되신 군이 출신입니다. 인사하시고 마이크를 안 드리니까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8월 15일 날은 간단히 행사를 하겠습니다. 작년같이 거대한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는 올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행사를 하고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날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을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김병준 회장님 강의는 몇십만 원을 주고도 사실 듣기가 힘듭니다. 아니 제 얘기 다른 겁니다. 우리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에 8월 20일 날 오세훈 시장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메모하셨다가 그 오 시장 강의도 참 들만합니다. 경륜을 가지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철우 지사 우리 저기 이구목 사인부회장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18일 날 오전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그 세미중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영수 회장이 주관하는 건데 거기에 조찬 특강이 있고요. 특강 강사로 이철우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또 옵니다. 내일 모레도. 그래서 이철우 지사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체육대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냐? 선거도 지고 그랬자 좀 축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9월 27일 날 버스 10대를 동원해서 경상북도 올해도 7곡의 다부당 전절지를 비롯해서 꼭 가볼 곳은 영덕의 장사기념관 그리고 영천의 이 정봉주 포옹 기념관 그리고 안동에서 국학진흥원에서 통을 통째로 다 빌려서 400명입니다. 그래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천의 금당실 마을이나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 봉화 수목원 돌았다가 울진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회를 먹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시끄러운데 좀 봐줘야지. 하여튼 이제 식사 시간 됐죠? 이 시간 이후에는 마이크를 저기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찍자입니다. 그럼 다 준비하시.